80년생 같은 경우가 어쨌든 우리 90년대의 10대를 살게 되죠. 근데 90년대가 사실은 한국 사회 굉장히 큰 전환기거든요. 뭐냐면 고성장이 어마무시한 가속도가 붙는 마지막 시점이에요. 동시에 사회적인 변화가 굉장히 압축적으로 벌어지는 시점입니다. 이때 10대를 보낸 사람들이에요. 한국은 그 대학 진학률이요. 90학번하고 99학번하고 대학 진학률이 더블 이상 차이 나요. 90학번은 30% 초반 정도의 대학 진학률인데 99학번은 60% 중반까지 가거든요. 10년 동안 2배가 났어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바로 대학을 가지 않았던 여성분들이 대학을 가기 시작했어요. 사회 전체적으로 남녀 간의 차별 이슈, 90년대 사회 전체적으로 제도적으로 막 평등을 향해서 달려가게 됩니다. 그 와중에 세계화, 어마무시해지죠. 한국은 90년대가 세계화의 핵심이거든요. 결국 뭐냐면 80년대생 같은 경우에는 10대 시절에 사실 공부도 뭐 많이 했어야 되겠습니다만 기본적으로 남녀 간의 평등한 의식 속에서 사회제도가 많이 바뀐 거죠. 그 안에서 과거의 방식이 아니라 새로운 방식으로도 뭔가 갈 수 있는 대체와 보완과 관련되어 있는 그 기존의 방식들을 벌충할 수 있는 수단들에 대해서 처음부터 오픈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이제 2000년대가 되면서 20대가 되고 2000대 초 그래도 이제 대학을 다닐 때만 해도 문제가 되지 않았는데 대학 딱 졸업하고 사회 나가자마자 어마무시한 부동산 버블부터 만들어지죠. 선배 세대들은 사실은 사회에 진입하고 가족을 구성하면서 월세로 시작해서 전세로 갔다가 전세에서 자가로 가고 자가가 평수가 늘어나는 일련의 그 생애 라이프에 맞는 방식으로 자산 축적 궤적을 따라가는데 우리 80년대생 같은 경우에는 일단은 딱 회사에 들어갈 때부터 막혔어요. 그게 뭐냐면 외환위기가 발생했다는 건 뭐냐면 그 이전에 있었던 고용제도가 대거 재편된다는 걸 의미해요. 지금 재미난 게 한국은 고용제도 자체는 여전히 정규직 체제의 그 정년제를 띄고 있는데 임금체계는 연봉제가 많아요. 사실 이 두 개는 공존할 수 없거든요. 연봉제는 1년마다 새로 계약하는 거예요. 종신고용이 어디 있습니까? 문제 생기면 바로 잘라버리는 거죠. 1년 있다. 1년만 고용하면 되는 거거든요. 그 퇴직금도 1년 지나가 세팅하고 끝인 거예요. 근데 우리는 월급 어떻게 받아요? 연봉제입니다 하는데도 50세까지는 댕기게 좀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게 과거의 고용제도인데 임금제도는 또 연봉제로 바뀐 거예요. 이걸 첫 흐름을 받은 게 80년대생들이에요. 회사에 딱 들어갔는데 처음부터 진입부터 비정규직으로 들어가요. 네, 맞아. 근로소득의 안정성이 굉장히 제한된다는 것을 의미하고 그러다 보니까 저축 제로 세대가 등장할 수밖에 없어요. 이분들은 하고 싶어도 할 수도 없고요. 그나마 고용도 불안해요. 이런 분들이 사회에 나가가지고 뭔가를 해야 되는데 가뜩이나 인구도 줄어들어 기회도 안 돼. 기성세대가 다 쥐고 있어. 그러니까 당연히 이렇다 보니까 이분들이 지금 거의 한 40대 이제 초중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는데 고용 구조가 바뀌었고 임금 구조가 바뀐 거를 온몸으로 받아들이면서 사회에 진입을 했는데 2008년도엔 또 금융위기라는 어마무시한 국제 질서의 붕괴들이 보이기 시작하고요. 또 한참 지나고 나니까 우리 뭐 코로나 같은 또 말도 안 되는 현상들을 또 한참 현역의 중심일 때 이걸 또 겪게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독특한 인구 코호트의 집단들이에요. 쉽지 않은 것 같다는 그런 생각은 드는데, 근데 교수님께서는 또 인구 연구를 오랜 기간 하셨잖아요. 그간 연구해 본 결과, 참 안타깝다. 가장 안타까운 그런 세대는 어떤 세대였나요? 사실 모든 세대가 다 답답하죠. 답답하고 힘들고 원래 이게 눈앞에 있는 게 제일 힘든 법이거든요. 다 힘든 세대들이에요. 근데 힘든 세대들끼리 싸우지 말자 좀. 저희 집만 하더라도 3세대가 같이 살거든요. 네. 장모님 사시고 현역 둘이 있고 자녀 둘이 있고 우리 또 새로운 가족이죠. 반려견까지 있어요. 근데 저희 안에서는 사실 별로 잘 안 싸워요. 하나라도 더 주려고 하죠. 우리 제일 위에 있는 즉 후진국에서 태어나서 선진국까지 만드는데 굉장히 크게 기여한 우리 노동 집약형의 우수 인재임을 증명받는 그 역사적 모델들의 산증인들, 우리 부모님 세대들이 계시고요. 중간에 개도국에서 태어나서 그래도 선진국의 진입을 완료시키는 우리 1700만 요즘 어른들, 그 밑에 자녀들로 태어난 우리 MZ 애들, 후진국과 개도국과 선진국이 같은 공간에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같은 공간, 같은 사회를 구성하는 사회가 잘 없습니다. 근데 이게 같은 공간에 있다 보니까 싸우거든요. 왜냐하면 인식들도 다르고 지향들도 다르고 특히나 한정 자원을 둘러싼 자원의 배분의 규칙도 다른 데다가 최종적인 결과도 달라요. 이러다 보니까 조금이라도 서로 더 지려고 많은 것들을 하게 됩니다. 특히 정치가 뭐 핵심이죠. 그러다 보니까 정치 권력에 가까운 연령대에 있는 사람들에게 유리한 방식으로 정치를 세팅할 수밖에 없고 그 젊은 친구들은 사실 길게 살아야 되는데 숫자가 적다 보니까 별로 챙겨주는 것 같지도 않고 연금 이슈가 대표적인 거죠. 적은 가지고 막 더 많이 가져가려고 막 부딪히고 하는 건데 우리 집에서는 안 싸워요. 이게 이제 가족이니까 가능한 얘기죠. 사회가 가족까지 될 필요는 없어요. 하지만 적어도 당연히 처음 볼 때부터 우리가 웃음으로 사람을 만나는 거하고 인상으로 만나는 거하고 다르거든요. 어느 순간 한국이 좀 각박해졌다라는 게 성장의 정도가 달라지면서 가져가야 될 양도 적어졌고 가져가려고 하는 사람은 많아지고 3세대가 다 같이 잘 사는 방법을 찾아야 된다라는 거고 결국 다 같이 잘 사는 방식이 각각의 분해했을 때 그들의 주장보다 훨씬 더 썸이 크다는 방식을 보여줘야 되는 거예요. 다들 힘든데 대신 힘든 사람들이 옆에 있으면 덜 힘들 수도 있어요. 그런 것들을 통해서 힘과 짐을 헷갈리지 말자. 그러니까 짐도 잘하면 힘을 쓸 수 있는 거고 이분들의 문제가 이게 있으면 기회가 될 수가 있거든요.
같이 얘기하면 돼요. 얼마 전에 커뮤니티에서 크게 바이럴된 부분인데 한국 역사상 최악의 세대 탑3는 그러니까 우린 모두 우리가 힘들다고 생각하지만 사실 탑3는 따로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1위가 1220년대생, 2위가 1660년대인데 이게 기근 사태가 있었네요. 네. 3위가 1580년대생, 평생을 전쟁에 시달린 세대다. 그러니까 임진왜란부터 병자까지 이게 쫙 연결되는 파트다. 반대로 얘기하면 2025년 현재 대한민국 사람은 아마도 랭킹 4위는 들어갈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가장 어려운 법이거든요. 늘. 그러니까 예전에야 뭐 전쟁, 기근, 질병 같은 게 우리의 목숨, 생명과 직결된 파트다 보니까 어렵다고 판단할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이제 맥락들이 됩니다만 사실은 뭐 이 세 개 말고도 이게 삶을 옥죄는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잖아요. 중요한 건 이걸 어떻게 이제 돌파해내는 에너지가 있느냐. 이 좋아지는 방식으로 에너지를 모아하는 게 더 중요한 것 같아요. 적어도 지금보다 더 나빠지진 않도록. 그러니까 결국 이 인구 문제의 파급력으로 얘기를 한다면 인구 감소가 줄어드는 속도가 완화되도록 제일 좋은 건 늘리면 되겠죠, 그죠? 늘리면 이 문제도 사라지겠다, 그죠? 근데 늘리는 건 불가능해요. 어떤 통계를 봐도 불가능하고 세계적인 트렌드입니다. 그 트렌드를 한국이 가장 앞서서 유도하고 주도하고 있는 것뿐인 거예요. 그렇다고 놓고 본다면 어차피 반전할 수 없다면 떨어지는 속도를 줄여내는 방식. 두 번째, 줄여내는 이 방식 안에서 잘 살아내는 적응의 방식, 전략들을 만들어내는 게 중요하거든요. 앞서 얘기한 1700만 요즘 어른들이 사실은 산업화와 민주화라는 어마무시한 한국형 그 키워드들을 돌파하면서 여기까지 만들어냈다면 우리 82년 개띠부터 시작되는 우리 MZ 세대들 같은 경우에는 대체할 수 있는 단어로 다양화라는 단어가 저는 굉장히 유용할 것 같아요. 이 길을 따라서 갈 때 가장 안정적으로 갈 수 있을 거야. 그러니까 넌 이 길 가줘. 이게 이제 한국으로 지금 고학력 대기업모델이거든요. 우리 1700만 요즘 어른도 그 은빠들의 얘기를 들으면서 야, 네가 그래도 뭐 세상을 다지지는 못하더라도 최소한의 안전장치를 가지려면 일단 공부는 잘하면 돼. 두 번째, 공부 잘했는데 좋은 회사까지 가면 크게 너만 실수하지 않으면 평균 이상의 삶은 살 거야. 라는 거거든요. 그걸 잘 듣고 움직였던 게 1700만 요즘 어른들이에요. 학력이 유효하고 기업이 유효할 때 이건 통한다는 얘기인데 우리 82년 개띠들은 이 두 개가 흔들린다는 것을 20대 사회에 진입할 때부터 배웠던 거예요. 그러니까 선배 세대들하고 결이 다른 얘기들을 하고 있는데 어떡하겠습니까? 아무리 어떤 정보 데이터를 다 모아도 그 길이 될 수도 없거니와 그렇게 간다 한들 그렇게 행패할 것 같지도 않은데 왜 이 길을 자꾸 얘기하지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 사람들의 선택은 뭘까요? 라는 거거든요. 아직 뭐 거대한 흐름은 아닙니다만 보여지는 게 바로 다양화라는 이슈고요. 즉 생애 전체를 살아가는 목적, 취지, 가치나 지향이 선배 세대하고 다른 방식의 선택들을 하는 친구들이 늘어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대표적인 게 선배 세대가 상식으로 알고 있었던 연애, 결혼, 출산, 가족이라는 이 단어를 어쩌면 이거 없이도 인생을 살아가는데 큰 문제 없이 괜찮은 모델이 나올 수도 있을 거야 라고 묵묵히 걸어가는 사람들이 82년 개띠들이 생겨나기 시작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식의 사람들이 거듭 얘기하지만 응원되고 지지받아야 되는 거고 그걸 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런 점에서 놓고 본다면 사실상 3세대 공존형의 내버려두면 부딪히는 것들이지만 잘 섞었을 때 만들어낼 수 있는 총합들, 그러니까 제로섬이 아니라 시너지를 낼 수 있는 것들을 만들어주는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겠죠. 그 다양성의 시대로 갈 때 있어서 가장 맞닥뜨리면 안 되는 함정은 뭐가 있을까요? 이걸 통해서 본인들의 생애 전체에 걸쳐 있는 평가도 아마 이루어질 거라고 봅니다. 앞에서 있었던 산업화나 민주화 세대는 그분들 나름대로 또 산업화를 통해서 꽤 만족한 결과 그리고 민주화를 통해서 꽤 만족한 또 결과를 만들어냈어요. 근데 중요한 거는 그 상황 안에서 그 다음 바통을 연결하는 다양화의 우리 MZ세대 82년 게이트들 같은 경우에는 제한 조건들도 있을 것이고 사실은 다양화라는 거는요 뒤집어 얘기하면 외롭다라는 것을 뜻해요. 왜냐하면 전체 집단에서부터 벗어난 것을 얘기하거든요. 선배 세대들 혹은 주변에서의 인식, 편견, 가치 때문에 다시 돌아오는 길은 가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거예요. 필요하다면 귀도 닫고 그냥 앞으로만 이렇게 가는 자기의 선택은 무조건 옳습니다. 그래서 어차피 인생이라는 거, 가치라는 거는요 사람들에 의한 주관적인 판단에 의해서 결정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본인이 생각해서 가장 좋다고 생각하면 그 길을 가주면 됩니다. 그리고 그런 사람들끼리 모여가지고 또 새로운 사회를 구성하면 되는 거예요. 어차피 82년 개띠들하고 같이 살 사람들은 82년 개띠들이지 58년 개띠들이 아니거든요. 그렇다면 그들끼리 만들어내는 새로운 룰이 사회적인 어떤 의제가 되고 그 의제가 잘 반영이 되고 확산이 될 수 있도록 새로운 자원 배분의 설계를 통해서 그분들이 최적화되는 방식으로 만들어주는 게 굉장히 유리할 수밖에 없고요. 이미 때는 무르익었다고 봅니다. 기성세대가 그게 불편해서 지금 문제로 규정을 하고 있는 것뿐이지 그분들은 문제가 아니에요. 문제가 아니니 문제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자신감을 가지고 선택한 인생 묵묵히 걸어가시면 어느 순간
사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만 50대 중반까지 살았는데 인생 별거 없더라고요. 뭐 가등바등 막 많이 해도 뭐 조금 좋을 수는 있겠습니다만 크게 뭐가 있는 건 아니고요. 그러니까 눈앞에 있는 이 현실들, 오늘에 집중하는 삶들, 그 속에서 비판과 비난이 아니라 외부의 시선이 아니라 자기가 올고지 감내하고 또 그 결과도 올고지 수용할 수 있는 방식으로서의 실험, 그 시도가 일반화되고 그 안에서 그게 안착되는 구조를 만들어주면 아마 외부에서도 그런 것들이 채택이 되고 그런 것들이 또 강화가 되면서 조금 더 나은 방식으로 사회는 진화를 할 것이라고 확신합니다.